이 시간에는 제6과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 그리고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와 전치사가 만나서 하나의 특정한 단어를 이루는 그런 합성동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합성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동사의 체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대명사 부분과 전치사 부분은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77쪽 우리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6.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입니다. 6.1.1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쓰임. 대명사, 영어로는 프로노운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명사는 그 표현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우리 앞선과들 그러니까 2과와 4과에서 제1고급 명사, 제2고급 명사 또 그 안에 뭐 남성, 여성, 중성 명사 이렇게 좀 구분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명사들을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 명사라는 것들은 어떤 사물의 이름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 명자를 쓰는데 중요한 기능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을 이제 부여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이름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대명사라는 것은 이 개체 사물의 어떤 특정한 이름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 개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반복될 경우에 그것을 쉽게 말하면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것을 대신하는 명사 그래서 대명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타라는 말이 대신하는 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대자를 쓰고 명사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대명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아무래도 앞에 나온 명사를 한 번 더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반복되는 것, 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피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서 나온 그 명사, 그러니까 대명사가 지시하는 명사와 모종의 어떤 연관성, 그런 끈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대명사는 동일한 문장 등에서 때로는 이렇게 커다란 문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깝게는 문장 등에서 어떤 하나의 명사가 반복될 때 그 명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경우에 그때 이제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제 그 표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명사를 지시하는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그 명사가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김주환 박사가 헬러를 가르친다. 지금 김주환 박사가 육과의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를 가르친다. 김주환 박사가 재밌게 가르친다. 이렇게 재밌게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 이름이 자꾸 반복되니까 어때요? 조금 뭐라 그럴까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름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자꾸 그것이 좀 거슬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저를 거슬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름이 반복되니까 지금 이 김주환 박사라는 이 고유명사죠. 이 명사에 해당하는 사람 이제 저죠. 이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지금 헬러를 가르치고 있고 인칭대명사와 제기대명사를 가르치고 있고 재밌게 가르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계속 반복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 문제에 그러니까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가 기울게 되면서 그 내용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김주환 박사가 헬러를 가리킨다. 그는 이 시간에 전치사, 인칭 대명사와
제기대명사를 가리킨다. 아, 그 양반은 참 재밌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는 그 양반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지만 뭐 그는 재밌다 이렇게 말을 쓴다면 김주환이라는 저를 가리키는 표현은 처음에 한번 나오고 나머지 그는 또 두 번째 그는 그 양반은 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김주환 박사라는 표현을 가리키면서 하지만 그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김주환 박사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용이 말끔하고 또 진행도 말끔하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명사라는 것을 잘 쓰면 이 문장이 원활하고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말도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요. 아무래도 이 헬라어와 이제 이 맥을 같이 하는 영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어에서는 이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어도 그러니까 명사 주어도 생략이 되거나 또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명사들이 주로 생략이 되어 말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명사도 종종 생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공부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죠? 이해가 충분히 되죠. 뭐 저는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내가 공부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공부하고 있어라고만 얘기하면 사실은 누가 공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철수가 공부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뭐 영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제임스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피터가 공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은 그냥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문맥을 보고 생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명사도 생략이 종종 되는데 대명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생략이 되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말에서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의식 중에 우리말이다 보니까 사용해서 우리가 또 그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명사라는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실생활과 우리 문장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문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밑줄을 2개 쳐놨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사과와 그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요 사과는 명사고 요 밑줄 친 요 뒤에 있는 나온 요 그것이 이제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제 문장을 읽어볼게요. 사과가 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알겠죠? 사과가 있는데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그것이라는 대명사를 써서 또 문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풀어나가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 그것은 사과 말고 뭘 가리킬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문장 내에서?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알고 보니까 컴퓨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장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컴퓨터를 가리킬 수는 있지만 문장 내에서는 의미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요 그것이 사과를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명백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면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명사라는 것은 이제 성과 이런 수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명사가 이런 특정한 성과 수를 나타내는 그 명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명사와 관련해서 이 대명사의 형태나 내용이 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문맥상 이렇게 짝이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명사의 어떤 특징을 반영해 줘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2번 이하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경우 명사 형태 자체가 단어의 성을 전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빠, 엄마, 감자라는 말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빠라는 것은 남성이고 엄마라는 건 여성이고 감자라는 건 중성인 건 알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 아빠, 엄마, 감자라는 것만 보고는 어떤 것이 남성 명사고 어떤 것이 여성 명사고 어떤 것이 중성 명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것을 구분하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쓰죠. 뭐 남 교수님, 여 교수님 이렇게 써야 그 교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문화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군인 그러면은 뭐 한 절반 이상은 뭐 남성이고 뭐 또 약간 명만 여성이니까 예를 들면 뭐 남성을 가리키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군인이라는 말 자체에는 남자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경험치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쓰려면 비록 남성이 많으니까 대다수 남성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 군인을 나타내려면 남군인 그리고 여자 군인을 나타내려면 여군인 혹은 여군, 남군, 여군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상황과 정황과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고 한다면 남의사, 여의사, 남선생님, 여선생님, 남군인, 여군인 이렇게 구분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성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형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이 요소가 우리 한국어 명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우선은 알아야, 그러니까 단어가 지시하는 사항이 뭔지를 알아야 사실은 그 명사의 성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될 때에는 그 대명사 자체는 분명하게 성이 구별되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명사가 남성 명사를 가리키든지 여성 명사를 가리키든지 중성 명사를 가리킬 때 그 표현이 그 대상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명사가 그것을 지시할 때에는 대명사 자체는 어떤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명사 자체가 아니니까. 그 명사를 대신하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을 가리킬 때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남성 대명사 형태를 쓰거나 여성 대명사 형태를 쓰거나 중성 대명사 형태를 사용해야만 정확한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명사의 수개념을 문맥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거나 집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뭐 아이들은 엄마를 좋아해 그러면은 한 아이, 한 집안의 아이가 엄마를 좋아한다 그러면 한 명이 엄마겠지만 아이들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낼 경우에는 그 엄마는 한 엄마가 아니라 집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단수 명사를 썼다 하더라도 개념은 집합이 되는 거죠. 물론 아빠도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말 명사는 단수형 명사 형태를 가지고 개별도 나타낼 수도 있고 집합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수의 구분을 문맥에 따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말이 굉장히 고급진 언어예요. 왜냐면은 문맥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맥에 들어가면 그것이 100% 정도 명백하게 이것이 단수냐 복수냐가 또 구분이 되는 그런 언어인 것이죠. 자, 그러나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드러내줘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분명하게 또 수를 구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신하는 기능을 하니까 명사 같은 경우에는 성의 구분이 없죠. 왜? 대상과 이 표현이 1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 표현은 그 표현 자체에는 성을 구분하는 특징이 없으니까 우리말은 그런 표현이 없는데 대명사에는
이것이 성을 구별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말 명사는 일반적으로 문맥에 따라 집합적이냐 개별적이냐는 것이 구분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반면에, 대명사는 그 명사의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를 구별해 줘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명사는 우리말에서는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 대명사를 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해 줘야 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헬라어는 이제 우리말 언어, 우리말 명사와의 특성과 좀 다르게, 이제 우리 이미 1고급 명사, 2고급 명사 배웠듯이 이제 성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명사도 그에 준하게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번역본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경우에 참 이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그라는 말 혹은 그녀라는 말 대신에 그냥 뭐 그 사람 이름, 예를 들면 예수님이면 그냥 예수님, 헬라어로는 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예수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 엘리사벳이 나오면 헬라어로는 뭐 엘리사벳은 그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엘리사벳은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과 나중에 헬라어 성경을 비교해서 볼 때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요 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명사와 대명사의 일치예요. 요걸 우리가 일치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과가 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동그라미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자, 보세요. 사과는 뭐예요? 우리가 굳이 헬라어식으로 분석해 보면 중성, 단수, 주격이죠. 가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은요. 자, 얘도 중성이죠. 그것이니까 단수죠. 격은 뭐예요? 대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요게 지금 분명히 그것이 사과를 가리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고려한 건, 무엇과 무엇만 고려한 거냐면은 성과 수만 고려한 거죠. 그죠? 성과 수만 고려하고 격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요건 한번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과 수를 따져서 맞춰줬어도 그것이 사과를 가리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사가 중성 단수인데 대명사도 중성 단수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사과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사과는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죠. 그것도 3인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8쪽에 있는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성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나는 그를 좋아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사과가 있는데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라는 말이 이게 사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나요? 그죠? 여러분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라는 말을 한번 분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남성 단수 대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단수인 건 똑같은데, 그죠? 성이 남성이다 보니까 사과를 가리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사과는 중성인데 그라는 표현은 남성이니까요. 3인칭도 똑같고요. 단수인 것도 똑같지만 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수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이거 되죠? 왜? 사과가 중성 단수인데 그것이라는 인칭대명사도 중성 단수니까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요? 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사과가 있다. 나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여러분 문맥에 따라 좀 다르겠죠. 만약에 집에서 얘기했다고 하면은 조금 의심스럽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커다란 마트에 갔어요. 사과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사과가 있네. 나 그것들을 좋아하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것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이라는 말을 쓸게요. 나 그것들을 좋아하는데 말이지. 그럼 여러분 사과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오히려 사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을 단수로 받고, 그러니까 집합적인 개념으로 해서 단수 형태로 받고 내가 그것들을 좋아한다 얘기하는 거 별 큰 문제가 없죠. 물론 우리말로는 좀 어색함이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문맥에 의존하지만 중성, 복수, 대격이지만 문맥에 따라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말에 어떤 단수명사 안에 집합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앞에 문장이 사과가 있다가 아니라 사과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경우에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얘는 문장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왜? 자, 한번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사과가 하나 있다. 자, 그럼 왜 이것은 형성이 안 되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라는 개수를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 그것들은 뭐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여러 개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냐면 이 경우에는 중성 단수인 게 100%인데 얘는 복수니까 수가 맞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이것이 가리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와 성과 수를 1차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 단수명사가 집합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 이 대명사가 단수로 쓰일 수도 있고 복수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헬라어의 차원에서는 성과 수가 항상 대명사는 지시하는 명사, 그러니까 일반 명사죠. 앞에 나온 명사와 일치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밑에 문단 한번 볼게요. 그러나 대명사의 격은 꼭 지시하는 명사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이미 앞서서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우리 앞선 장에서 사과가 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했을 때 제가 사과가라는 말을 어떻게 분해했냐면 중성, 단수, 주격. 그죠? 다시 한번요. 중성, 단수, 주격으로 분해했는데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할 때 그것을 할 때 그것이 분명히 사과를 지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분해해 보면 중성, 단수, 대격이잖아요. 자, 대격임에도 불구하고 주격인 명사가 해당하는 이 사과라는 표현을 그것이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은 별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지시할 때에는 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일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격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 여기다 제가 기록을 해놨고요.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헬러의 경우 명사의 성수격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문맥보다는 해당 명사의 성수, 왜냐면 격은 우리가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수를 정확히 분석하여 성수가 일치하는 대명사를 꼭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대부분은 그러니까 직접 써야 될 일은 없으니까 문장이나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앞에 명사가 여러 개가 나오고 뒤에 대명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문맥 읽어보고 대충 이거 굉장히 느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감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해서 찍어서는 안 되고요. 이 대명사가 정확히 성수가 뭔지를 보고 앞에 나온 명사들 중에서 성과 수가 일치하는 명사를 딱 집어서 여러분이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두세 개가 나오면 그때는 문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만 그 전에는 만약에 그런 성수가 일치하는 명사가 하나만 있다면
다른 명사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때 좀 은혜가 더 되거나 의미가 더 원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그건 그냥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 이 밑에 나온 이 부분 한번 따라 읽어보고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항상 이 헬러어를 가르칠 때 제가 강조점을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품사가 나오거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품사나 어떤 특정한 어떤 용법에 대한 그 말을, 그 표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가 외워서 이렇게 우선은 사용한 다음에, 익숙하게 한 다음에 어떤 예문이 나왔을 때마다 그 표현을 반복하면서 그 문법의 어떤 그 기능을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제 교재에다가 이런 표현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찍고 넘어가지 말고, 제가 헬러어를 굉장히 오래 가르쳤거든요. 총신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그리고 또 이 부분으로 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단순한 어떤 문장 하나하나 두 개로 이루어진 요 정의를, 이 용법에 대한 정의를 잘 외워놓지 않은 것 때문에 헷갈리게 되고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부터 그런 좀 어떤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시행착오가. 그래서 제가 요걸 굉장히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고 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대명사의 용법을 여러분이 꼭 완벽하게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명사를 사용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대명사를 사용할 때 그 성과 수는 선행명사, 앞선 명사죠. 선행명사의 성과 수와 일치시키고, 격은 선행명사의 격과 상관없이 대명사가 속한 문장에 따라 자유롭게 격을 취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명사를 사용할 때 그 성과 수는 선행명사의 성과 수와 일치시키고, 격은 선행명사의 격과 상관없이 대명사가 속한 문장에 따라 자유롭게 취한다. 요게 바로 여러분 이 헬라어 대명사 용법의 어떤 외형적인, 그리고 어떤 쓰임새의 어떤 모양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과 수는 앞선 명사, 선행명사에 맞춰주고, 격은 그 대명사가 속해져 있는 문장 내에서 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